안녕하세요. 저는 다원 CNS의 최두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EDB 파스에 대한 소개와 도입 사례 그리고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목차는 EDB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성 방안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B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그레스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그레스는 BSD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BSD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더라도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그레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제품군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975년도에 인그레스라는 제품으로 나왔었고요. 이 UC 버클리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계속 활용되면서 포스트그레스라는 이름으로 됐다가 현재는 포스트그레스 SQL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진영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그레스 제품은 이 사이베이스의 SQL 서버로 반영이 되었고요. 그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쪽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포믹스라는 제품으로 IBM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인그레스 회사라는 그 회사에서 CAOS라는 제품으로 그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DB사에서는 EDB라는 제품으로 2004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현재 많은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넷대자, 그린플럼,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그레스 SQL은 가장 성숙되고 완성도가 높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도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급의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보시면 ACID에 대한 컴플라이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멀티 버전 컨커런시 컨트롤 MVCC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업 포크 기능을 제공해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인덱스 파티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시 규약을 사용하시는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운영 DBA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이슈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랭킹 스코어를 매기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dbengines.com이라는 회사에서 보시면 포스트그레스는 지금 4등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1등, 2등이 오라클, MySQL, 3등이 SQL 서버입니다. MySQL은 오라클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 2등은 오라클 계열사가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QL 서버 쪽도 인그레스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3, 4등은 포스트그레스 계열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몽고DB, 레디스, 그리고 마리아DB까지 다양한 오픈소스 진영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DB는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현재 4,200개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객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EDB가 장점을 내세우는 부분은 오라클 호환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스키마 호환성을 9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로 전환하기 전에 EDB를 사용해서 포스트그레스로 전환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배우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커뮤니티 버전으로 가는 거와 EDB로 가는 것의 차이가 결국에는 공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발 공수라든가 운영 공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EDB가 굉장히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호환 기능들을 보시면
SQL에 대한 확장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PLSQL 기능 및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SQL 플러스 같은 EDB 플러스, SQL 로더 같은 EDB 로더, 그리고 올 언더바, DBA 언더바, 유저 언더바 같은 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커뮤니티에 없는 패키지 기능들, 그다음에 커넥 바이 같은 계층 쿼리들, 시노님, 롱넘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넘어가다 보면 DBMS 언더바 또는 UTL 언더바 같은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패키지들도 EDB에서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환을 해보면 한 90% 정도의 호환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에는 EDB 마이그레이션 툴킷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MTK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또는 스키마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서 이 파일을 가지고 데이터 전환할 때 수정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오라클, 사이베이스, SQL 서버, SQL 서버를 지원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베이스와 SQL 서버, MySQL은 기능 제공하는 것이 오라클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200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포춘 500개 기업 중 100대 기업, 그리고 포비스 글로벌 2000 기업 중 300개 기업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롯데, KT, 포스코, 삼성, 현대 사용하고 있고요. KT는 표준 데이터베이스가 EDB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EDB로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오라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라는 회사에서 EDB를 사용하고 있는데 EDB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EDB가 소스 코드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에서는 EDB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광군제 같은 서비스에 아무런 문제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시스템 구성 방안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B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는 것들을 HA 솔루션을 통해서 스탠바이 쪽으로 넘겨주는 페이로버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예시로 스티라이라는 제품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하고 라이프 키퍼라는 제품으로 HA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스탠바이 서버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탠바이 서버 쪽으로 장애 포인트를 최소화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마스터 레플리카 구조입니다. 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이 RAC와 같이 멀티마스터 기능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것은 원마스터의 N개의 레플리카를 사용하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인 구성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의 마스터에서 여러 가지 레플리카로 데이터를 동기화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부하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스터는 DML이 가능하고요. 리드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 레플리카는 교회만 가능합니다. 이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 모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 모드고요. 하나는 비동기 모드가 있습니다. 이 동기 모드는 레플리카의 데이터가 다 써지길 기다렸다가 마스터에 기록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다만 레플리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스터도 대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 있는 비동기 모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비동기 모드는 마스터에 기록한 후에 레플리카에 기록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레플리카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마스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부하 분산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받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런 비동기 형태의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레플리카가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하나는 리드라이트고 하나는 리드 온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와스에서 접속을 할 때 세션을 분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피지풀이라는 제품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피지풀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트랜지션이 있으면 마스터 쪽으로, 트랜지션이 없으면 레플리카 쪽으로 이 부하 분산을 해줍니다. 근데 다만 이게 트랜지션이 작거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쿼리가 좀 복잡해지거나 트랜지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피지풀 자체가 이상하게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피지풀은 현재는 제한을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 데이터 소스를 2개를 두는 형태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1개는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마스터 쪽에 대한 데이터 소스이고요. 데이터 소스와 또 다른 1개는 리드 온리만 가능한 데이터 소스를 하나 둬서 이거를 구분하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구성하려면 자동적으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발을 하는 개발자분들이 이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트랜지션이 걸려있고 없고를 분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분들이 조금 이러에 익숙해져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여러 가지 테스트가 많이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리드-온리 서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로드 밸런서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HA 플러시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 레플리카 쪽을 분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건데요. 이 HA 플러시가 레플리카 1번에 장애났다고 쳤을 때 레플리카 2번 또는 레플리카 3, 4번으로 배분이 자동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깔끔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실제로 운영하실 때는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해보시고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스터가 멀티마스터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마스터가 죽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HA 솔루션에 의해서 마스터 스탠바이,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요. 아래쪽에 리드 온리 쪽은 멀티 레플리카로 해서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으로 복제를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HA 솔루션에서는 VIP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로컬 디스크가 됐던 쉐어드 디스크가 됐던 이런 구성을 하게 되면 페이로버를 자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 페일백을 했을 때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스터가 장애가 나서 스탠바이 서버가 마스터로 승격이 됐다고 치면 이 스탠바이 서버에서 운영하는 시간만큼 데이터 변경분이 있겠죠. 이 데이터 변경분만큼을 다시 원래의 마스터로 복제를 한 다음에 페일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량이 많으면 이 페일백하는 소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좀 민감한 곳에서는 대부분 이와 같이 공유 디스크를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스탠바이 쪽으로 바로 쉐어드 디스크를 언마운트 시키고 마운트를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VIP만 넘겨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빠른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장애가 나게 되면 이 공유 디스크를 스탠바이 쪽의 서버에 그대로 마운트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축소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원래의 마스터 서버를 일단은 오류를 없앤 다음에 다시 페일백을 하더라도 이 마찬가지로 언마운트, 마운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페일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오로라 포스그레스나 아니면 RDS 같은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이빗 환경에서도 이거를 구성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EDB에서는 EDB 파스 아크라는 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요 클라우드 EC2 환경이나 이런 VM 환경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오픈시프트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지원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적인 서비스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컨테이너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게 모든 오픈소스 진영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까지 여러 가지 노력하다 보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 구조에서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PG풀에 대한 사용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랜지션이 많아졌을 때에 PG풀의 동작이 오동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된다면 성능 검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해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기본적인 구성을 보시면 이 아크 관리 서버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 관리 서버에 웹 GUI로 들어가게 되면 이 REST API 형태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가지고 DBAS 클러스터 쪽에 스케일 아웃을 오토로 해, 매뉴얼로 해, 아니면 스케일 업을 해, 이런 과정들을 자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좀 더 상세한 구성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나의 그 EDB 서비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이 EDB 서비스는 마스터에 있는 프록시를 통해서 다른 레플리카들, 그러니까 스탠바이 서버들에 대해 데이터의 통제나 읽기 모드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서버에서 반영된 DML은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레플리카 쪽으로 반영을 시키고 이 반영된 정보들을 전부 다 처리하는 형태가 되고요. 당연히 이 페이로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HA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탑재가 돼서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구성이 현재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라클에 있는 하나의 서버를 이 EDB로 체인지한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엘사에서는 스티라이라는 제품하고 공유 디스크를 사용해서 했었고요. 구성도를 보시면 마스터 쪽은 베어메탈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48코어짜리에 512기가의 메모리를 사용했고요. 이때 그 레플리카 쪽은 데이터 전송량이 많을 수가 있으므로 10GB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대신 레플리카 쪽은 베어메탈을 사용하지 않고 HCI 장비에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24코어짜리 128기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트랜지션 양을 보면 온라인 핵심 X 성격이고 개인화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로그인하고 조회를 한 후에 포인트를 생성하고 포인트를 사용한 후에 종료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 피크치 타임에 동접이 한 약 24,000명 정도고 TPS는 2,500 TPS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 서버에서는 CPU 사용량이 한 20% 정도 되고요. 리드 온리 쪽은 약 55%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현재 TPS가 2,500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10,000 TPS까지 올려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수행하려고 최근에 레플리카가 2대가 아니라 레플리카 2대를 더 추가를 해서 총 4대의 레플리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오토 스케일 아웃이 안 되지 않으니까 이쪽 마스터 쪽에서 PG 베이스 백업을 통해서 매뉴얼로 스케일 아웃을 하는 형태로 해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L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conflict with recovery라는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게 스탠바이에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이 마스터 레플리카 구조다 보니까 특정한 테이블에 대해서 DML이 발생하면 레플리카 쪽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레플리카 쪽에서는 아직 SQL이 수행하고 있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보다는 이 마스터 레플리카 구조에서는 DM에 반영하는 게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 조회를 하고 있는 쿼리들을 다 충돌 메시지를 내보내고 좀 더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동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포스트그레스 쪽에서는 핫스탠바이 피드백 온을 설정하면 마스터 쪽에서 실제 DMA를 반영하는 거를 이 스탠바이 쪽에서 아직 쿼리 조회를 하고 있으면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마스터 쪽의 반영을 늦게 하다 보니까 테이블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정을 하진 않았었고요. 반대로 저희는 쿼리를 좀 튜닝을 해서 응답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형태로 반대로 저는 처리를 해서 이 에러 발생률을 좀 낮췄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 세입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라클은 MS인 949가 디폴트인 상태였었고 EDB는 UTF-8이 디폴트인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오라클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그 바차나 이런 타입을 설정을 할 때 기본 디폴트가 바이트 타입인데요. EDB에서는 이 타입이 캐릭터 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바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EDB, 오라클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되면 이 바이트에서 캐릭터로 다시 갔다가 바이트로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상에서 10자리 데이터만 받아오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팀이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버전 10이다 보니까 버전 10에서는 파티션이 개수가 많아지면 성능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파티션이 아니라 최대한 월 파티션으로 지원할 수 있게 구성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버전 12 이상으로 되면서 파티션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업그레이드만 하면서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그 구조상의 문제에서 이 메모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라이브러리 캐시 내에 SQL 문장들을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한 SQL 문장을 가지고 각 세션 간에 공유를 하는 데 반해서 EDB는 세션 간의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백엔드 프로세스에서 모든 SQL 쿼리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그 커넥션 풀, DBCP가 오랫동안 연결돼서 수행하다 보면 메모리가 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L사에서는 JBoss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JBoss는 이 세션을 리플레시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리플레시를 해서 이 메모리 문제를 해결을 했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EDB 쪽에 이제 그 SR을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나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개발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버전이 지금 13이 나올 건데 13에서는 안 될 것 같고 14나 15에서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모니터링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주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상황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 데이터베이스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각 데이터베이스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요소는 리소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 관련한 것은 당연히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액티브 세션 리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 중에서 특정한 세션에 대한 리소스 그리고 SQL 그러면 이 SQL이 얼마큼의 자원을 쓰고 있냐라는 정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 메모리 정보, 그다음에 로지컬 I/O, 피지컬 I/O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SQL이 응답 시간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락 같은 정보도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SQL이 특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웨이트 정보라든가 이벤트 정보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수행 횟수, 그리고 플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펑션, 스토어드 프로시저 패키지들에 대해서 현재 수행되는 SQL 정보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오라클에서는 되는데 아직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SR을 올려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오브젝트들에 대한 정보,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나 인덱스의 중과 추이, 통계 정보, 파라미터 정보들에 대해서도 수집을 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멀티 마스터, 즉 RAC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마스터 플러스 레플리카 구조에 대한 데이터 동기화 딜레이 또는 이게 어느 쪽이 지금 마스터 상태인지 프로모트 상태 같은 경우 것도 같이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이 뷰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 정보나 그 슬로우 쿼리들의 정보들을 로그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본 제공 보고서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보고서가 있으면 훨씬 더 사용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DB적인 측면을 몇 가지만 보면 EDB는 백큐이라는 녀석이 있어서 백큐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PG 스테이트먼트 같은 그런 SQL 통계 정보를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익스텐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ostGIS라든가 여러 가지 익스텐션이 있으니까 이 익스텐션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EDB가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로지컬 IO와 피지컬 IO에 대한 정보가 특정 쿼리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 플랜을 떠보면 나오긴 하는데 실제 런타임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이게 좀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플랜 정보가 런타임 플랜 정보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펑션, 프로시저, 패키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QL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 버전 12, 13 가면서 이 로그에 슬로우 쿼리 부분으로 떨궈지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완을 하면 데이터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적으로 저장한 후에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비교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고를 울리는 그 제품이 기본적인 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와테앱이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은 다 커버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제품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은 당연히 실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액티브 세션에서 세션 리스트 정보 그리고 각 세션에서 수행되고 있는 SQL 정보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표는 선택을 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썸네일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썸네일 기능들이 없어서 어느 지표를 선택을 해봐야지 그거가 그려지는데 이 썸네일이 이미 있으니까 어느 녀석이 문제가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가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당연히 추이 분석도 마찬가지로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컬럼을 선택해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볼 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락트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뭐 홀더나 웨이터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저희가 보면은 인서트 문장이라든가 DM 문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기적으로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다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 부분이 기본적인 보고서가 있어서 보고서를 제공해주고 고객사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 보고서 양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세션이고요. 약 30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혹시 Q&A가 있으면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화면도 잠시 켜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실까요? 구성도나 이런 거 보시면 질문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서도. 그럼 이사님, 질문 중에 미리 받았던 것 중에 오라클을 기존에 쓰던 고객사에서 그 오프소스 포스트그레를 네네네. 옮겨갈 때 좀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보통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오라클이나 이쪽에 익숙해져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약간의 거부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좀 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뭐 다들 말씀하셔서 문제는 없으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표를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될 때 있을까요? 네, 보통 저희들이 그 오라클에서 이 DB로 전환을 할 때 마이그레이션 그 프로세스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먼저 하는 게 어세스먼트입니다. 그 현재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들이라든가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약 한 일주일 정도나 이 정도 기간을 거쳐서 실제 오라클 서버에 들어가서 이 DB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작업이 이 DB에 대한 서버를 하나를 깡통을 준비해 놓고 그 깡통에다가 이 DB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오라클을 서버로 연결을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마이그레이션 툴킷 MTK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스키마를 가져오는 거를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대한 거를 먼저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들어있는 프로시저나 패키지, 펑션들에 대한 호환성 체크를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서 이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세스먼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오라클 서버에서 ADB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와스나 이런 쪽에는 XML로 SQL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XML을 XML에 존재하는 SQL들을 이 현재 깡통 그 EDB 서버에 만들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또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개발 공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행 공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정한 기준으로 레포트를 하게 되고요. 이 레포트를 한 이후에 이 고객사에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 리뷰를 전환을 할 거야 라면 그때부터 고객사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준비하시게 되고요. 그 환경이 준비된 이후에 실제 사람이 투입되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운영하는 이런 단계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보통 길면 1년씩 걸립니다. 저희가 엘사에서 했을 때는 정확하게 1년 걸렸었고요.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 공수 산정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적용돼서 그쪽에서는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존 환경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 그다음에 오브젝트들의 리스트, 그다음에 호환성에 대한 레포트를 냅니다. 그래서 맨데이를 내고요. 실제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스키마와 데이터를 이관을 하는 형태를 MTK를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있어서 개발자분들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테스트 및 서비스 운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양이 많게 되면 네트워크 속도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사이즈가 1기가이기 때문에 1분 정도 걸려. 아니면 1기가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얘는 10분에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다 사이즈와 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브젝트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보통 테이블의 내용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서 바로바로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함수, 프로시저, 패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만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호환 기능들이 안 되면 사용자가 이걸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함수, 프로시저, 패키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산정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어세스먼트 레포트를 하게 되고요.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MTK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이거를 전체 데이터를 다 비교하는 형태를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뭐 데이터를 1억 건을 다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1억 건짜리 테이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카운트 형태로 해서 비교를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MTK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 오라클에서부터 시작해서 MySQL까지 다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이 툴을 사용해서 전환을 하고요. JDBC 드라이버를 제공을 해드려서 실제로 뭐 톰킷이나 제이버스 같은 그런 와스 쪽에 설정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적인 처리를 다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튜닝도 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과정들이라서요. 이건 아마 실제로 뭐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진행하면서 이거는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웨비나는 끝이 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설문지를 메일로 보내드릴 텐데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답변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